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었어요. 이렇게 싸움을 좀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실제로 저희가 학폭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자 부모님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노를 보이거든요. 상대편 애를 더 패버리고 끝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법원 사건 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안의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된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었어요. 이게 뉴스에 났던 이유는 이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이렇게 싸움을 좀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사실상 그 다른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렇게 싸움이라는 틀에 가둬놓고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정도의 이제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아직 많이 어린 학생들이라서 이제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는 걸 보면 촉법 소년의 연령을 좀 이제 낮춰야 된다는 주장도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한 아이 어머님이 학교에 찾아가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이렇게 폭행한 게 기사에 났어요. 이분은 성인이고 상대방은 이제 아동이니까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뭐 이분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났는데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중립기업 박는다. 기자가 도대체 이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확인을 하고 기사를 써야지 라고 이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던데 타당한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는 학폭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전말이 좀 잘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왜 했냐면 실제로 저희가 학폭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자 부모님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노를 보이거든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도 그렇지만 그 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 더 크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폭 처분이나 소년 사건의 처벌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솜방망이 같은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상대편 애를 줘 패버리고 끝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이게 잘못된 일이지만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그리고 이제 소년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나치게 이제 가해자들의 선도나 보호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 그리고 이제 피해자 보호에는 다소 고려가 미흡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같기도 해서 상당히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하다 보면 피해자 부모님들이 상대방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리 소년법상 이제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이 이제 경찰이나 검찰, 법원을 거쳐서 이제 형사 처벌을 받는 것 대신해서 이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1호가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 2호가 수강 명령, 3호가 사회봉사 명령이고 이제 4호부터는 보호 관찰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본격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1에서 3호 정도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3호의 사회봉사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실제로 소년 재판이 진행이 되면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에서 2호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벼운 사안은요. 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 부모님들은 굉장히 분통이 터집니다. 자, 이 부분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해자에게 이제 가해 학생의 법원 사건 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서 이제 진술하겠다 뭐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아주 간접적으로 심리 기일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소년보호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어떤 처분을 받는지 피해자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분이 약하게 나는 것도 억울한데 어떤 처분이 났는지 피해자가 알 수조차 없다는 거죠. 자, 물론 소년법 자체가 소년을 교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알죠. 아는데 막상 당하는 입장이 되어보면은 이게 모든 경우에 그렇게 비공개를 하는 게 맞는지 정말 답답하다. 이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요거는 적어도 가해 학생이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회의록도 공개가 되니까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결과가 뭐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그래도 판사님이 하는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학폭위는 물론 그 안에 법조인도 한 명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그 비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절차나 그 처분이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통일되어 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분이 들쑥날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더 강한 처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처분을 위해 평가해야 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얘는 요 정도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딱 기준을 정해두고 이 점수 평가를 거꾸로 매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자, 다행스럽게도 이제 학폭위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 제기가 가능한데,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경우는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피해자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많이 공감을 해서 열심히 진행을 해보는데, 이게 다퉈가지고 결정의 변경이 있으려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라는 이제 구체적인 항목에서 그 평가가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를 잘 분석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유사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특히나 이제 법원에서 낮은 처분을 높게 변경을 했다거나 높았던 걸 낮게 변경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까지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학교나 법원에서 이렇게 내리는 처분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점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절차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이것을 경찰이 잘 수사해서 처리를 해주겠지, 법원에서 응당 처분을 내려주겠지, 학교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순진한 생각이신 것 같고, 생각보다 그 절차에 대한 안내나 내 권리에 대한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조치를 누락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극복을 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이 이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내가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상황이시라고 하면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적절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법률사무소 한해의 김봉준 변호사였고요. 형사법과 학교폭력 모두 전문 분야를 취득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저희 사무실에 또 다른 훌륭한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혹시 학교폭력 피해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